세계 경제대국 위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중국. 오랜 역사의 흔적들 속에는 한민족의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소설 혼불의 주 무대가 됐던 중국 심양과 연변은 1940년대 한국인들의 거주지로 주인공 효원의 남편 강모가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정착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살 길을 찾아 만주로 떠난 조선인들이 모여들었던 곳 심양.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의 흔적들은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후손들을 통해 조선의 문화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모국어를 잃는 것은 곧 나라를 잃는 것이다. 민족혼을 강조하고 순결한 모국어를 복원하고자 했던 고 최명희 작가. 그녀가 취재를 통해 심양과 연길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혼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다.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이때로 이어지는 분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캐고 싶었다. 1998년 12월 소설 혼불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최명희 작가의 말입니다. 노적봉 아래 자리한 이곳 노북마을은 상영채 씨 종가가 500년 동안 털을 닦아온 마을로 소설 혼불의 무대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작가 최명희의 그리움이 머물던 곳, 자신의 기억 속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뿌리의 역사를 풀어낸 이곳에 혼불은 그렇게 세상과의 연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잘 살았노라. 나의 혼불은 밝은가 어두운가 위태로운가 라고 말한 최명희의 작가를 돌이켜보며 민족혼의 회복을 염원했고 그 중심에 모국어가 있음을 강조했던 소설 혼불과 만주 여정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가을을 시작을 그 혼불 문학관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분 교수님께서는 그 최명희 작가와 인연이 있게 남다르다고 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최명희 선생이 그 작고하기 한 2, 3주 전에 어느 카페에서 만났어요. 마침 그때 어느 그 신문사에서 최명희 선생 특집 기사를 쓰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신문사 기자하고 셋이서 만났는데 신문에 실릴 그 여러 사진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한테 교수님 어느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묻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본인은 앞으로 2주, 3주 못 가서 자기의 생명이 그 불꽃이 사그라지듯이 이미 꺼져가는 걸 알면서도 그 아름다운 사진을 찾는 걸 보고 여성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알고 있는 그 최명희 선생은 성격이 매우 그 섬세하고 예리하고 그 깊은,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그런 멋에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7년 전주에서 태어난 최명희 작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섬세한 감성과 문장력으로 그 재능을 인정받았는데요. 각종 문예 콩쿠르를 석권하며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쓴 수필 우체부는 학생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혼란과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문학에 대한 의지와 열망은 대하소설 혼불을 만들어냈습니다. 나고 자란 전주와 가족의 뿌리가 있는 남원에 대한 열망으로
소설 혼불을 집필했다는 작가 최명희.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라 말했던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새기는 심정으로 혼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소설 혼불은 1988년 월간 신동아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국내 월간지 사상 최장기 연재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간 12,000장의 원고 속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김병정 선생께서도 예. 이렇게 그 최명희 작가님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여기 오면서 그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도 없고 이럴 때인데 마침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3시간 뒤에 그 옛날 전주시청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도로 원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게 뭔지 아냐. 그래서 도로 원표라고 써 있지 않냐. 그랬더니 도로 원표가 뭔지 아냐. 서울에 가면 광화문 앞에 대한민국 도로 원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각 그 중심지마다 이렇게 도로 원표를 세우고 그걸 기점으로 서울에서 전주가 몇 킬로고 너무 진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알 만큼 아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세상에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알았고 이야기를 내가 아끼는 후배한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해주는 말씀해 주시는 태도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불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까 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그 이제 뭐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최명희 선생이 그렇게 늘 이렇게 어떤 근원이나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거짓이 아닌 글을 쓰게 하소서. 매일 밤 그녀는 기도와 함께 혼불을 써내려갔습니다. 근원에 대한 그리움,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는 며느리 3대와 잡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혼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원고지 한 칸마다 자신을 조금씩 덜어내듯이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한 글자 한마디 파내듯 써내려간 작가 최명희. 우리말의 복이라는 평가를 받는 혼불은 최명희의 치열한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완간 4개월을 앞두고 난소암에 걸렸지만 그녀는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지필에만 매달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완의 이야기로 세상에 나온 혼불과 작가 최명희의 예술론에 대한 평가는 뜨거웠습니다. 97년 7월 제11회 단재상을 수상하고 98년 호암상 예술부분을 수상한 소설 혼불. 그녀의 삶 자체가 자신의 혼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오직 혼불에만 매달렸던 작가 최명희. 소설 혼불은 서점에 나온 지 보름 만에 초판 10만 권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진기록을 세운 소설이었죠. 우리들이 뭐 다 알겠지만 여러 장편들이 있는데 그중에 90년대의 뭐 최고 걸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정 선생님께서는 그 최명희 선생 연구를 이렇게 남다르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박사학위도 아마 최명희 작가 연구로 혼불 연구로 됐죠? 예, 마침 오늘 들고 왔는데요. 예. 1980년대, 90년대가 한국 소설사에 있어서는 일종의 장편 소설의 시대라고 불릴 만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경리 선생님 토지가 이제 70년대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었지만, 그러니까 뭐 그 장길산, 객주, 그리고 태백산맥 이런 작품들이 80년대를 풍미하면서 임꺽정도 아마 그 무렵에 다시 이렇게 출판이 됐죠? 예, 소개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혼불은 그 당시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90년대에 그러니까 장편 소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을 때 그렇게 막 뭐잖아요. 마지막 빛나는 석양처럼 그 각광받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제 식민지 시대 한말 말하자면 우리가 한말이라고 하는데 예. 한말 근현대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예. 그때를 다루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토지도 그랬고 예. 또 아리랑도 그랬고 예. 그런 소설 많은데 이제 이 최명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글씨 자체를 사랑한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은 억시 찍히는 그 문의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혼불을 통해 순결한 모국어를 재생해 보고 싶었다. 아름답고 정확한 모국어의 뼈와 살, 그리고 미묘한 우리말, 우리 혼어 문의를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나를 사로잡는 명제다. 그래서 작가 최명희 수필 언어의 정신의 지문이라는 그 수필집이 있어요. 유일하게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 최명희 작가는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명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모국어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상당히 빠르게 해체가 되고 빠르게 해체되면은 모국어도 함께 해체가 되고 상실되어진다. 그렇죠. 그 모국어가 상실되어지는 것은 곧 우리 민족 정신의 정서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국어가 지켜져야만 민족도 있고 국가도 있다는 그런 거. 그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결국은 언어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민족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또 그 알폰소 도테가 쓴 그 마지막 수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식민지 국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을 잃지 않으면은 감옥에 갇힌 자가 그 감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언젠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모국어는 모든 문화의 정수리처럼 최명희 선생은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말에는 정령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고도 하죠. 생각해보면 저는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 말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 그것은 항상 매혹과 고통으로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모국어는 모국의 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랜 세월 써오고 있는 소설 혼불에다가 시대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불빛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말의 씨를 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혼불을 통해서 단순한 흥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누천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우리 조상의 숨결과 삶의 모습과 언어와 기쁨과 슬픔을 발효시켜서 진정한 우리의 어리, 넋이 무늬로 피어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순결한 우리의 모국어를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소설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 모국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예. 그 제가 그 최명희 선생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요. 최명희 선생이 이제 이 혼불을 그 10권 중에 나온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한 줄도 아니고 단어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굉장히 싸늘하고 그런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를 자꾸 아무리 머릿속을 뒤지고 또 사전을 뒤져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사흘 밤낮을 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계속 새벽마다 그 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거기서 문득
사견하다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 이 사견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단어인가 사전에도 있는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썼었다 이럴 만큼 그 언어에 대한 고집이 굉장했던 작가시고요. 최명희 선생의 그 단편 중에 만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만종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이제 전주의 경기전 있잖아요. 네. 그 경기전이 1981년에 그 전주에서 큰 뭐 체육대회, 전국체전 체육대회가 있을 때 이렇게 재단장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담이 쳐지고 이랬던 모양인데 그 담을 치면서 거기 이제 있던 나무랑을 다 불도저가 밀어내고 하던 거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안타까움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경기전 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전주에 있는 뭐 누정,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다. 이런 정도 설명밖에 나오지가 않는 걸 보고 자기가 이건 아닌데 전주 사람들한테 경기전은 그런 곳이 아닌데 어떻게 사전에는 이런 말만 나오지? 그래서 사전어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그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이 사라져 버린 그 사전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전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언어를 자기가 세우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 그는 깊은 묵향처럼 최명희 작가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거의 운문이에요. 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았으면 시가 될 정도로. 어쨌든 그 최 선생이 얘기하면 좌중이 전부 다 턱 쳐들고 경청을 하는 너무나 얘기가 재밌고 그 즐겁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우리말을 너무 귀격으로 품격 있게 재밌게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소중히 여겼던 최명희 작가. 박원규 선생은 그런 최명희 선생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 선생님 늘 가지고 다니는 그 메모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모지에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작가의 부탁으로 만들어졌다는 메모장에는 길광편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길광편우란 천리마의 한 터럭이라는 뜻으로 최명희 선생의 작품이 후세에 길이 남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최 선생의 메모지에 그 적힌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루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에 터럭 하나에 해당한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작가의 머릿속을 떠돌던 단편들. 선생은 나뭇잎 하나, 돌멩이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메모장에는 130여 가지의 이야기 소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 혼불은 문학을 넘어 한국 민속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유모형의 전통 문화에 대한 철저한 복원과 재현은 민속학자들에게 교과서로 읽힐 정도라고 합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취재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했던 최명희 작가. 소설 혼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혼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옛날에 저는 불 나갔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많이 하는데 불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혼불 같아요. 예. 시골에서 어른들이 뭐 마루에 서 있는데 불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에서 누군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정신이거든요. 네. 혼이나 넋이나
정신이라는 말은 또 어리라고 하는 말까지도 같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문화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최명희 선생은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라져가는 문화의 복원이다. 또 달리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은 그 저는 그런 아까 김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옷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 근현대의 그 역사 참 어지럽고 슬픈 역사 속에 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옷을 입힌 게 최명희 선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었는데 이 최명희 선생의 혼불의 그 무대가 시대적으로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930년대에서부터 네. 1943년도 45년 해방되기 전까지를 가지고 있지요. 네. 예. 말하자면 격동기네요. 굉장히 격동기죠. 네. 이제 일제 시대에서도 일제가 아주 악랄하게 민족을 괴롭히던 그런 시대.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이 훼손되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시대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양반이라든가 수직적인 신분제가 무너지는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나라가 무너지고 내적으로는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격동기죠. 소설 내용을 간단하게 김병영 선생님께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아주 짧게. 30초, 15초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 줘야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최명희 선생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러 나갔든지 노름을 하러 나갔든지 그때 그 집을 누가 지켰냐? 엄마들이 지켰다. 엄마들이 자식 키우고 밭 갈고 언젠가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집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 혼불에 관해서 흔히 종부 3대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없고 남자들은 죽거나 외지를 떠돌거나 그러니까 그게 당시 우리 상황이 한민족의 상황이 1930년대부터 43년 사이에 예. (1930년대) 말 전라도 남원의 유서 깊은 문중에서 무너지는 종가를 지키며 치열하게 몸을 일으키는 종부 3대와 천하고 남루한 상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애환을 담은 소설 혼불. 어두운 역사, 암울한 시절, 국본을 잃고 일제의 탄압을 받는 시대 상황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상처받고 뒤집히고 고뇌하며 한없이 몸부림치지만 아름다웠던 사람들의 삶을 작가는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세월이 17년, 원고지로 자그마치 12,000장에 달합니다. 전주 이야기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만주로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강모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강모의 어떤 동선을 따라서 강모가 전주로 움직이면서 전주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전주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강모가 또 만주로 갑니다. 그 만주로 가면서 만주로 이렇게 그 소설의 무대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사람으로 치면 노령기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의 단면으로 보면 수많은 세월의 일부분일 텐데 광복 7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는 빛을 다시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빛을 잃었었다는 의미가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에 빛을 잃고 암흑기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빛을 찾았다. 그 이야기는 빼앗겼던 주권을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 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70이라고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70년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하고 산업혁명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소위 세계 12의 대국 또 어떤 면에서는 9위의 경제대국 이런 데까지 갔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삶의 의미는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미완의 과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목전에 둔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광복 70주년의 의미가 아니라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우리들에게 진정한 광복은 아직 좀 영원하다. 뭐 그런 진행형이겠죠. 진행형이겠죠, 이제. 예. 예. 그 얼마 전에 흥행했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배경지로 만주가 나오기도 하는데 소설 홈프루 주요 무대 역시 만주 심양 일대입니다. 만주 연변하고 심양을 직접 다녀오셨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홈플에 그 총 10권짜리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분량상으로 하자면 약 2권 정도의 분량에 해당되는 양이 만주 이야기입니다. 1, 2, 3, 4 쭉 하면 몇 권째입니까? 5권, 8권, 10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네. 10권 같은 경우는 거의 만주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 그 내용상 분량상으로 봐도 5분의 1 정도가 만주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점이 있어요. 최명희 선생이 홈플을 쓸 당시만 해도 막 중국하고 국교가 새로 열려가지고 그런 무렵에 네, 취재를 그렇네요. 다녀왔고 네.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 변화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라고까지 하는데 저도 이쪽 이제 이 당시에 일제시대는 봉천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중국의 5대 도시 심양. 동북지대 라오닝성의 수도인 심양은 경제와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둘씩 들어서는 고층 빌딩 사이로 100년의 세월을 엿볼 수 있는 건물이 남아있는 심양.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심양 거리 곳곳에는 한국의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무대이자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찾아와 생을 다한 곳이기에 심양에서 느끼는 친숙함은 본능일 것입니다. 20여 년 전 최명희 선생도 본능처럼 이곳을 누비지 않았을까요? 홈불 속 강모가 찾아온 서탑거리.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의 부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장사를 하며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인들에게는 삶의 둥지와 같았던 이곳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 문화가 담긴 홈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심양입니다. 대표적인 한국거리라고 할 수 있는 서탑거리인데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한국어로 된 간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최명희 선생이 지금부터 한 22년 전쯤에 취재를 위해서 이곳에 다녀갔고 살기가 힘들어서 중국 땅을 찾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말을 잊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감격에 겨워서 혼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곳입니다. 최명희 선생은 평소에 언어가 그 민족의 영혼이고 정신이고 홈불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핏줄에서 핏줄로 흐르는 대를 이어서 그 언어의 어떤 유전 그런 것을 이곳에서 확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의 모습,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새롭게 만들고 있던 봉천의 모습과 또 1990년대 최명희 선생이 처음 국교가 열려서 들어갔을 때 중국의 모습과 지금 이제 2015년 현재 중국의 모습 사이에는 정말
아까 70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70년 그 이상이 훨씬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서 보니까 최명희 선생이 소설 속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려냈던 그 조선인 거주 지역이 서탑거리인데 서탑거리도 굉장히 번화한 이제 상업, 그래도 이제 지금도 말하자면 한국인 거리입니다. 한국인 거리인데 심양이라고 하는 데를 일본 사람들이 신도시로 구획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데가 심양역이에요. 그러니까 철도 부서를 통해서 일본이 그 만주 침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사건이 왜 또 뭐 9.18 사변 뭐 등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심양역으로부터 서탑거리, 그리고 이제 옛날 그 구 심양 그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대한 묘사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철저한 고증을 해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만큼 그렇게 고증을 못 해놓는 게 좀 아쉽 정도로 참 열심히 고증을 하셨는데 중국이 정말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명희 선생의 혼불은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소설입니다. 예. 예. 읽기 어려운 소설인데 이제 한번 빠져들면 예. 이게 헤어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예.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그런 예. 강한 그 소설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막 만주 그 짝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예. 그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배경이 되었던 만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만주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뭐 친해요. 어떻게 보면 예. 우리 국토처럼 느껴지는데 그 만주벌판 뭐 노래도 많고 뭐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그때 만주는 어떤 곳이었나요? 그 1932년에 그 일본이 괴뢰 만주국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로는 소위 국책 이민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사람들을 그리 강제로 이주를 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 신천지, 멋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리 이주를 해가는데 1930년대는 우리 특히 남한에서 무수한 그 이농민들이 만주를 향해서 가는 것은 조선 어디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는데 만주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그 거친 풍토 또 그 토착 중국 농민 또 그들과 그 협착한 관원들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이 고통을 다니면서 지독한 고독 향수에 빠졌던 것이죠. 이게 이러한 만주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조선이라든가 또는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뿌리 내리고 살던 땅이고 조선시대에 가서는 소위 그 병자호란 이후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그 볼모로 잡혀갔던 땅이다. 이게 다시 이제 압축이 생기자면 원래 우리 땅을 빼앗기고 다시 이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가진 수모와 서름 내 땅에 들어가서 수모와 서름을 당하던 그런 곳이 만주다. 당시의 만주입니다. 그 당시에. 네. 예. 김병준 선생님도 좀 그 최명희 선생이 이제 그 책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901년에 5가구가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봉천에요. 예. 근데 만주. 봉천 심양이죠. 예. 심양. 5가구가 있었는데 1936년이 되면 1176가구가 있었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실증적으로 고증을 해놓으시기도 했고 또 그 아까 나 교수님이 이제 그 병자호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병자호란 당시에 끌려갔던 그 당시에 이제 조선군 포로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살았던 뭐 박가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소설 속에서 거기 가서 직접 다른 소설에서도 바깥으로는 드러나요. 예, 요런 부분들을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뭐 문서랑을 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고증을 해놓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최명희 선생님도 사실 그 봉천을 자주 가셨습니까? 1993년에 약 2달이 좀 넘게 64일간 그 중국 취재를 했다는 기록을 본인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만주, 벌판, 심양, 봉천 이런 말들이 우리들이 겹치면서 예. 다시 아픈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게 됐네요. 9.18 사변이라는 게 있죠. 예. 그 9.18 사변 박물관을 비롯한 현지 시대적 유물들을 통해 과거 아픈 역사의 현실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절 목숨을 잃은 수많은 조선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9.18 사변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9.18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9.18을 그렇죠. 잘 알겠지만 9.18이 얼마나 어떤 사변이었는지. 9.18 사변이라고 해서는 다른 말로 만주 사변이라는 말로 그렇죠. 더 우리가, 많이 그렇구나.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네. 어떤 거냐면은 이 1929년에 미국에서 월스트리트부터 공항이 생겨요. 네. 공항이 생기니까 그것이 일본에도 그 여파가 되니까 일본에서는 그 공항을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만주 쪽에다 활로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철로를 부설을 하게 됐죠. 아까 말씀한. 그런데 그 1931년에 1년 그 9월 18일 날 일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그 다리를 갖다가 철로를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보복으로 일본군이 심양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주 사변, 9.18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약 15년간 중국하고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걸 중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중일 전쟁 속에서 거기에 가 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네. 또 사실 그때의 일제 시대는 조선 땅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어딘가 일본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은 조금 낫지 않겠나 그 수모에서. 그래서 독립군들도 가고 지식인들 특히 문인들도 많이 가고 농민들도 그리 많이 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거기에 갔을 때는 또다시 일본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참혹한 삶이 조선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이어졌던 것이 당시 만주 또 특히 심양의 그 사회상입니다. 네. 그 만주 심양 일대의 이야기를 그린 홈플 10권에 보면 코리아타운, 지금 옛날에는 코리아타운이라고 안 했겠지만 코리아타운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 타운을 조성할 만큼 이주한 조선인들의 인구도 많고 영역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뭔가 하여튼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삶을 꾸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군들이 그 심양만 되더라도 처음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선 오늘날 연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리 독립군들이 모여드는데 독립지사의 그 아내들 8명이 모여서 국밥 장사를 합니다. 서탑가에서. 네. 그러니까 그 서탑가 지금 현재는 서탑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서탑이 있었어요. 그 부근에 그 독립지사 부인들 8명이 모여가지고 국밥 장사를 해서 독립 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들도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서탑가를 중심으로 한 그 코리아타운 요즘 말로요. 그런 것이 형성이 되지요. 예. 그 홈플을 쓰기 위해서 그 최명희 작가가 주제 수첩을 들고 국내는 물론 뭐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뭐 뒤졌겠죠. 또 중국까지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다닐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이때 중국 취재를 했었을 때 거기서 만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연변 서시장이라는 데서는 이시영 시인 계십니다. 저 구례 출신이신데 이시영 선생님하고 우연히 서시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시영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좀 작고 하셨는데 김학철 작가 소설. 어르신 계시는데 김학철 선생님 댁을 방문했었다라고 이시영 선생님이 시를 써놓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시영 선생이 편지가 있더라고요. 예. 저 천미문학관에 가보면. 예. 아하. 그러기도 하고 또 여성학자로 유명한 박혜란 선생이 네. 또 최명희 선생이 중국 취재를 하고 있을 때 본인도 중국에 머물고 있어서 함께 같이 음식 해 먹고 이러면서 함께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걸 이제 추모글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본인이 64일간 취재를 했다 이 말만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께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린성 연변 자치주의 수도 연길. 100년의 역사를 가진 연길의 서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는 듯합니다. 한글과 한자가 병된 간판, 시장의 낯익은 풍경들을 보며 작가는 혼불의 힘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연길 시내에 위치한 신화서점, 한층 전체가 조선족 출판사들이 출간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내 나라 내 땅을 떠나왔지만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후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도 명문대학으로 인정받는 연변대학. 지역 발전과 동북아 문화 역사를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곳 세종학당에서는 이 시간에도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화서점에 한국어 출판물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이 대학에 와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말과 글 그리고 교육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남과 북 그리고 또 조선족으로 이렇게 서로 제각기 삶의 태전들이 다르지만 크게 어떤 한국어의 세계, 한국인의 정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 용정. 민족 시인 윤동주의 모교인 옛 대성중학교에서는 수많은 항일 민족주의자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항일 역사기념관으로 운영되는 이곳에선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불안과 절망, 광복을 염원하던 한민족의 아픔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습니다. 이곳 용정은 우리 조선 동포들이 자리 잡은 첫 번째 동네입니다. 뒤로 보이는 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최명희 선생님께서 1993년에 이곳 중국 취재를 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꽃심을 민족어라고 이렇게 불렀던 최명희 선생, 그리고 이 용정이 낳은 어떤 꽃심과 같은 존재, 윤동주의 만남, 20여 년 전에 이 석비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은 서로를 갈라놨지만 윤동주와 최명희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힘겨운 삶을 살았을 당시의 한국인들이 일제억압에 맞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암살도 마찬가지, 암살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소설 속에 그 당시 활동에 대한 묘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들 했던 그 분들의 이야기도 그 소설 10권에 예. 10권째에 들어있다는데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크게 그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이주한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 지식인 그룹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젊은 지사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아까 그 국밥 당시 아줌마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일제의 수탈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그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그 국경을 넘었던 분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너무 참혹해서 이게 좀 소설에는 나오지만 이 방송에서도 옮기기가 힘들 만큼 참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막 어린아이가 어떻게 얼어 죽고 막 그 시체를 어린아이의 시체를 또 훔쳐가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 가서 뭐 그 만나신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지식인들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야학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서탑교에서 야학을 하는 이런 모습도 그려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어떤 한민족 공동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국밥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큰 어떤 공동체가 예.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형성이 됐겠죠. 예. 또 그 무렵 지나서 우리나라의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이 한글로 성경편이 바로 심양에서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뭐 처명희 작가께서 세상을 떠난 뒤 수십 년간 메모를 해놓은 그 소제록에는 앞으로 써야 할 글감들이 무려 130여 개 가지나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혼불은 단순히 소설책 몇 권이 아니라 눈물과 분함, 고통이 함께한 한국 역사의 아픈 과거와 민족혼이 담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합니다. 소설 혼불이 우리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보다도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혼불의 울림이 크게 우리들한테 늘 이렇게 되살아나곤 하죠.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소위 이제 요즘 이제 세계화라든가 국제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이 훼손되어지죠. 더욱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은 알아볼 수 없는 외래어의 남발,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잃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그 최명희 선생의 혼불 속에서 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혼의 한자락은 모국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온 어떤 민족 정신이 있는 민속 세시풍속도 될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가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정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은 나를 지켜야 이런 새로운 시대도 어느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혼불이 던져주는 메시지. 나를 잃지 말자.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혼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예. 김명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그 시대의 그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나서 우리 시대에 지켜나가야 할 어떤 것들이 이 혼불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최민희 선생님 혼불 속에서 이런 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떠났지만 조선어를 산다. 그게 이제 조금 시적인 표현이죠. 조선어를 삶으로써 조선 속에 산다. 그러니까 나라는 떠났지만 우리가 그 언어 공동체를 지키고 있으면 나라를 떠났어도 나라를 떠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언어가 주는 결속력 그리고 언어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을 소중히 생각했던 그 작가에 대해서 또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좀 숙연하게 이렇게 되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선생님의 소설들을 읽으면 그 시대에 살았던 세시 풍속은 물론이고 예. 농사일 예. 또는 뭐 부엌일, 뭐 예. 배 짜는 거, 바느질하는 거 이런 뭐 모든 세세한 국면들이 예. 너무 자세히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 뭐 예. 일상생활이 예. 마치 김홍도의 풍속가처럼 보는 네, 것처럼 그 네. 전부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죠. 이게 소설 우리가 소설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최명희 선생의 원풀은 소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국면들을 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좀 풍속도 예, 예. 같은 느낌이 들죠.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불 하나면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잘 살다 갑니다. 이게 이제 최명희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 우리들한테 남기고 간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혼불 하나면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잘 살다 갑니다라는 이 말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자기는 말을 잘한 것 같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슬픔으로 이렇게 남는 그 말이죠. 글쓰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고통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완성해 간 혼불은 최명희 작가의 전부였습니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을 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던 어느 지인의 말처럼 그녀는 혼불 10권에 자신의 모든 걸 고스란히 담아놓고 우리 곁을 떠났고 광복 70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소설 혼불. 그녀가 꿈꾸던 밝고 환한 혼불이 살아있는 세상. 바로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화창한 가을 날씨에 저희들과 같이 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학생들 있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